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미술 작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는 저주받은 그림이나 귀신 들린 그림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소재가 사용된 작품이나 혹은 작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이 얽힌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작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인데요. 조금 더 작품 전체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캄비세스 왕의 재판입니다. 특이하게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림에는 역시 두 가지 전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의 앞부분을 전경, 그리고 뒷부분을 후경이라 부르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후경에서 전경으로, 두 번째 그림은 전경에서 후경순으로 그림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제목에 등장하는 캄비세스 왕은 기원전 6세기경의 사람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제6대 왕이었습니다. 키루스 2세의 아들로서 이집트를 정복하는 업적을 세웠으나 성격이 굉장히 잔혹하고 또 광포해서 미치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재위 7년 만에 단명하고 말아버렸는데요. 헤로도토스가 지은 저서 역사에 따르면 캄비세스 왕은 당시 한 재판관을 체포해 그를 처벌했다고 전해집니다. 재판관의 이름은 시삼네스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바로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 이를 듣고 분노한 캄비세스 왕은 재판관 시삼네스에게 벌을 내렸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 바로 이 캄비세스 왕의 재판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하나당 전경과 후경의 순으로 이어지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의 후경을 보시면 작아서 잘 구분이 가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묘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바로 시삼네스이며 왼쪽에 어두운 옷을 입은 남성이 그에게 뇌물을 건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의 전경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림에 보이는 큰 의자에 앉아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림의 후경에서 묘사된 재판관 시삼네스입니다.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 적발되어 어명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의 전경으로 다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당시 캄비세스 왕은 재판관 시삼네스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것이 그 형벌의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그림이지만 묘사가 너무나 사실적인데요. 지나칠 정도로 형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것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림의 후경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앞서 시삼네스가 앉아있던 것으로 보이는 큰 의자에 다른 누군가가 앉아있고 뭔가가 덮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혹시 예상하거나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의자에 덮여있는 하얀 천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아까 형벌에서 벗겨낸 재판관 시삼네스의 살가죽입니다. 그리고 그 살가죽이 덮인 의자에 앉은 후임 재판관은 바로 시삼네스의 아들이었던 오타네스였습니다. 즉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는 캄비세스 왕에 의해 자기 아버지의 가죽이 덮여있는 재판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화가 제라르 다비드의 작품 중 하나로서 1487년경에 벨기에 브리헤 당국에서 주문했다고 합니다. 재판관 사무실에 걸어둘 그림으로 주문했던 것인데요.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가 끔찍한 처벌을 당했던 시삼네스의 모습을 그려내어 당대 재판관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던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됐다고 하네요. 재판관의 부정부패를 가장 악랄한 범죄로 봤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림 속의 묘사를 보시면 사람들의 옷이 그 당시 유럽인들의 옷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림을 그려낸 시기나 화가 제라르 다비드가 역사적인 지식이 없어서 당시의 모습대로 그려낸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옛날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낸 작품이지만 작품의 소재가 된 이야기가 경고하는 점은 비단 과거뿐만이 아닌 작품이 만들어졌던 그 시점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기원전 6세기경의 모습으로 그려내지 않고 당시 유럽인들의 모습 그대로 그려낸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개 미술 작품들이 그렇듯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작품의 크기는 더욱 커서 묘사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두고 근무했던 벨기에의 재판관들은 작품을 볼 때마다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판결을 내렸을까요? 비록 법을 집행하는 이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지만 왕의 한마디에 재판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묘사를 보면 작품이 그려질 당시의 왕정과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던 유럽 전체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노르웨이의 유명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인데요. 뭉크의 작품 세계는 대체적으로 이 절규처럼 어둡거나 혹은 기괴함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작품 세계가 형성된 것은 뭉크 본인의 유년 시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엄격하고 또 매도 때리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런 뭉크의 작품 중에는 이런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1895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병실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공허한 눈빛을 한 여인의 얼굴은 마치 해골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이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슬프고 무거워 보입니다. 특히 맨 앞에 앉아있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 가장 슬픈 모습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함과 슬픔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작품은 아마도 뭉크가 그린 죽은 어머니와 아이라는 작품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마치 절규와 앞서 그린 그림이 합쳐진 듯한 형태로 그림의 한가운데에서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뒤에 침대에는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아마도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이며 주변 인물들 역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는 그의 유년 시절과 관련된 어두운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뭉크는 살아생전 여러 번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인해 뭉크가 6살 때 사망했으며 엄마 대신 뭉크를 돌봐주던 1살 위의 누나 역시도 10년 후에 폐결핵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뭉크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평생 앓고 있었고 뭉크 역시도 이런 정신질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죽은 어머니와 아이라는 작품 역시도 본인이 유년 시절에 겪었던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특히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슬픔을 그림 속에 녹여냈습니다. 뭉크는 그림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맞이한 아이에게 어두운 계열의 옷이 아닌 밝은 색의 옷을 입혀 그렸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밝은 옷을 입힌 것은 아직 죽음과 같은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뭉크 본인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시절이었음에도 어머니를 잃었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려내기 전에 구상했던 여러 스케치들도 남아있는데요. 작품의 세세한 구성이 달라지는 동안에도 가운데에 있는 아이의 위치와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뭉크는 죽음으로 인한 불안에 늘 시달려왔습니다. 누구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연달아 잃은 것으로 인해 늘 죽음에 관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뭉크 본인이 평생 겪어야만 했던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화폭 안에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반전이라면 뭉크 본인은 80세까지 꽤 장수했다고 합니다. 몸이 약했던 데다가 평소에도 음주를 자주 즐겼는데 그 당시 평균적인 사람들의 수명보다도 꽤 오래 살았다고 하네요. 다만 평생을 불안감 속에 살아야만 했던 만큼 어쩌면 그에게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는 유디트 혹은 유딧이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그녀는 전쟁이 한창 중이던 당시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 장수인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한 다음 그의 목을 베어낸 용감한 여인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후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 그림 역시 유디트의 그런 모습을 그려낸 유명작들 중 하나입니다. 바로 카라바조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 메리시의 작품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벤 유디트입니다. 카라바조는 생전에 생생한 묘사를 하던 화가로 유명했는데요. 유독 이 작품은 내용면에서 평소와 다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 유디트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용감하게 베어냈으며 나이가 좀 있는 과부의 매혹적인 모습이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바조의 그림 속에 그려진 유디트는 분명
분명 매혹적이지만 너무 소녀 같은 앳된 모습의 여인에다가 가녀린 팔뚝으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내는 묘사 역시 적극적이거나 용감하다기보다는 수동적인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옆에 대동한 하녀는 너무 노쇠한 외모로 그려내어 막중한 임무를 해낸 여성들의 그림이라기엔 힘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재를 다룬 작품들 중에서는 카라바조의 그림보다 이 작품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입니다. 여성이었으며 화가 본인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을 살리면서도 거칠고 개성 있는 화풍을 선보였던 화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그려낸 이 유디트는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카라바조의 작품 속 주인공과는 다르게 이 그림 속 유디트의 모습은 연륜이 있는 외모로 그려졌으며 옆에 하녀 또한 주인공의 곁에서 훌륭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적정한 나이대 씩씩한 여성의 외모로 묘사되었습니다. 한쪽 팔로는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을 힘차게 짓누르며 다른 쪽 팔로는 칼을 깊게 들이미는 묘사가 매우 능동적입니다. 젠틸레스키의 작품 속 유디트는 주제의식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던 데에는 본인이 겪어야만 했던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아버지에게는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를 자처하던 타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시는 자신이 후원자이자 아버지의 친구라는 위치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젠틸레스키의 육체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녀가 17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아버지가 타시를 고발했지만 당시 유럽에 퍼져있던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였던 젠틸레스키가 오히려 정숙하지 못하다고 낙인 찍히고 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재판정에서는 타시에게 젠틸레스키를 책임지라며 두 사람은 3년간 강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상 흔했던 성범죄 후의 해결 방법이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인 타시는 이미 다른 곳에 아내가 있던 상태였고 당연히 피해자였던 젠틸레스키를 제대로 책임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다른 곳에서도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을 살기도 하는 등 도저히 갱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젠틸레스키는 자신의 이런 억울한 경험과 분노를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적장에 목을 베는 여성의 모습은 젠틸레스키 본인을, 그리고 목이 베어지는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은 타시를 본따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발표되었을 때 타시를 포함해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목이 베어지는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이 타시와 매우 흡사한 것에 굉장히 놀랐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즉 그녀는 자신이 타시로부터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림 속에 그대로 투영시켜 그려냄으로써 반성 없는 타시가 스스로 창피함을 알게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카라바조의 작품이 뒤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속 유디트는 미인계를 사용해 적장을 유혹했다는 설정이기에 오히려 카라바조의 작품 속 앳된 미녀가 더 어울린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다만 젠틸레스키의 작품은 작가의 성별이 여성이었고 그녀 본인이 추악한 범죄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그녀의 삶과 경험을 작품 속에 녹여내어 더 풍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음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미스터리라기보다는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미술 작품을 좋아해서 여러 작품들에 관해 알아보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얽힌 작품들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작품들도 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들에 얽힌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